요즘 헌정사상 초유라는 표현이 너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가 됐는데요.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또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를 발부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에서 어제 0시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33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네.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발부가 됐다고 알려졌고요. 네. 일단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네. 공조부는 이에 대해서 오늘 오전 이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라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또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또 발부를 했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릴 거 아니에요. 당장 오늘 오후라도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즉각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피의자 소재가 발견되면 곧바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피의자 소재 발견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선택하게 될 텐데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 이 사건 체포영장도 1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유효 기간입니다. 네. 더군다나 공수처는 인치 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예정해 둔 상황인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현재 경호처와 의사 연락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경호처가 실제로 체포를 막을 가능성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군사상 비밀 등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할 만한 유사한 근거는 체포영장 집행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막아설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경호처 직원들을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를 해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체포영장이 실제로 집행되게 되면 통상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를 단행한 이후에 석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면 석방하기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신병 확보가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고 여타 이미 구속된 관계자들과 형평성에 비춰보면 아마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즉시 구속영장 청구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제 이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언제 집행이 들어갈 것이냐, 근데 뭐 그걸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나와요. 설마 내일이면 새해잖아요. 이른바 빨간 날, 1월 1일인데 내일 설마 집행을 하겠느냐? 아니다. 지금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이 내일이 뭐 1월 1일 첫날이고 그런 걸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등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앞서 관저 앞에 상황 사진 좀 다시 보여주세요. 뭐냐면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이제 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지금 공조본이 영장 청구하고 또 발부는 받았습니다만 사실 이제 실제 집행에 나서는 인력은 경찰 인력일 거 아니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 관저 앞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리케이드가 2중, 3중으로 쳐 있고 지금 경호 인력, 선글라스 낀 경호처 인력으로 보이는 이 인원들이 앞에 있습니다만 사실 박성배 변호사님, 집행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경호처 인력도 지금 보이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들이 지금 앞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혹시 저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작업부터 그 과정부터 상당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수처는 자체 경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결국 경찰 경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체포영장 외에도 수색영장도 발부됐습니다. 통상 수색영장은
압수영장과 동시에 발부되는 형태입니다. 이 수색영장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나 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영장인데 아마 체포영장도 그 자체 효력으로 일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그 권한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수색영장도 동시에 발부된 것 같습니다. 네. 경찰 경력이 대거 동원되고 여기에 네. 만약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다면 앞에선 바리케이트부터 제거하고 결국 막아서는 각종 장애물들을 네. 하나씩 철거해 나가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 체포를 해 나가면서 즉 다수의 경력들이 서로 뒤엉키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이 문제는 양측의 의지 문제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불사할 것이고 윤 대통령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지만 그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결국 양측의 충돌 가능성은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일단 입장은 애둘러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한 물리적 충돌도 감내하겠다 그런 입장이 보여요.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 집행하겠다. 경호처 이 관저 출입문 강제 개방 등 이런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했더니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다. 지금 강력한 의지를 애둘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어떤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그 변호인과 대통령의 주장은 충분히 알겠으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병 확보라든지 다음 절차를 준비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법대로 대응할 것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에 응하는 게 정당한 법 절차 아닌가요? 영장 청구 과정이나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된 이후에는 어떻게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는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일단 박주희 변호사님, 윤갑근 변호사가 말한 것 중에 일단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수사나 재판에서 관할이 어디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범죄자를, 그러니까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이 관할은 일단 피의자의 주소지 그리고 범죄지도 관할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관할은 하나만 성립되는 게 아니라 여러 관할이 중복으로 성립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는 네. 왜냐하면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측은 이게 만약에 실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은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일 거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거기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네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전에도 공수처에서도 사건 같은 경우는 다 중앙지방법원으로 보냈었거든요. 기소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 사건도 결국엔 내란죄 수사도 만약에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루어질 텐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장 발부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약간 우회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영장이 나오면 응하는 게 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영장 이 발부 절차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다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뭔가요? 첫째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라는 점, 둘째는 즉 다른 사안과 다르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문제를 모두 차치하고라도 결국 법원이 숙고한 끝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일부 어폐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고 윤 대통령 측, 즉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자신의 입장을 영장 전담 판사에게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결국 숙고 끝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영장 발부는 따로 다투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절차는 실제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즉 실제로 체포된 이후에 체포 적부 심사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단계라 다투지 못하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체포영장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 예정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권한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는 절차인데 공수처의 영장 발부 자체는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윤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어떤 부분에 침해를 초래하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그에 따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앞서 이제 박주희 변호사님 물리적 충돌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제 공수처와 또 이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경찰은 법에 따라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긴 했지만 실제 이게 집행되는 과정은 논리처럼 이론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정사상 초유라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정치적 물론 여론을 등에 업고 이 지지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다 이례적입니다. 일단 수사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밀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사실 지금 수사 같은 경우, 내란죄 수사 같은 경우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다, 아니면 언제 소환을 할 거다라는 게 다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거의 즉시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효기간이라는 게 일주일이라는 게 있고요. 1월 6일까지 사실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관저를 갔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리적 충돌을 하는 장면을 이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사실상 굉장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이 수사 절차라든지 집행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만약에 또 그게 쟁점이 되면 법원에서 또 재판 절차에 있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체포영장은 발부받았지만 그 유효 기간 내에 다시 한번 이 윤 대통령 측에 임의 동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환을 요청을 해서 자진 출석하는 것도 한번 유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공수처의 또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공조수사본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이 길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관련해서 공수처장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알고 계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네, 그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찰대 2기 수석 졸업하고요. 재학 중에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한 엘리트 경찰이고요. 마포 경찰서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합리적인 분이에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아마 법대로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체포영장 들고 가세요. 그리고 꼭 혼자 가지 마시고 경찰, 공수처, 언론 같이 가세요. 그러면 박종준 경호처장이 물리력을 써서 불법적으로 막지는 않을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쪼는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좀 더 이 비상사태이고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좀 더 엄격한 좀 기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수처장님, 두려움 없이
법 집행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호처가 공조수사본부 즉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물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응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나 봐요. 법조인의 의견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아직 탄핵 심판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직은 유지하고 있고 경호처가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오는 걸 경호처가 막는 것도 정상적인 집행, 직무 집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활동이다. 즉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의견은 섣불리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 대상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 집행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물론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상황이라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지만 그 신분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경호법에 따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그렇지만 경호와 의전이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과 체포영장 집행은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호와 의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은 그대로 감행해도 딱히 무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경호와 의전을 이유로 막아 세운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면 함은 다소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이 부분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하다는 이유로 막아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은 막아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장 집행, 즉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나아가서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의전을 어떤 수준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 보니 이제 우리가 수립해 나가야 할 절차일 뿐이지 경호 의전을 이유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만약 그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려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경호법상 관련 예외 규정이 먼저 존재했어야 합니다. 혹시요 하나 더요. 박성배 변호사님, 체포영장 집행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물리적 충돌 가능성만 이제 생각했는데 경호처가 협조하고 아마 경호처가 협조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가 협조하고 바리케이트를 다 제거하고 관저 정문을 통해서 경찰력이 들어가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고 신병을 이제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혹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혹시 일반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수갑을 채웁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현직 대통령이면 예우를 할까요? 설마 이 수갑을 채우는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굳이 수갑을 채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에는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상당히 일반적인데 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는 물론 수갑을 채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순순히 응할 경우에는 굳이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의전 문제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순순히 응함을 전제로 한다면 그 예우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영장 집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체포영장 집행의 목적은 인신 구속에 있지 않습니다. 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한다면 각종 도구를 사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쪽에 초점 맞췄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서 경호처가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서
관저 앞에 이 바리케이트를 다 제거하고 다 들어올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체포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물리적 충돌 없이 순수히 체포가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가? 일단 체포영장은 아까 박성배 변호사가 이야기해준 것처럼 영장 발부 일주일 안에 일단 집행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집행이 됐다면 또 신병이 확보가 됐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그렇게 된다면 인치할 장소로는 일단 공수처 관계자가 밝힌 바로 공수처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일단 되어 있는데 공수처는 과천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서울구치소에 구금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최장 48시간까지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밝히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체포영장이 현직 대통령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처와 충돌 가능성 얘기도 좀 전망이 나오는데 대통령께서 체포영장 발부에 좀 응해야 된다고 보시는 그건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 세권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미 예견된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 중에 약간 미묘한 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 기자가 그렇게 물어요.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고 봅니까? 라고 했더니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고 본다. 적절하게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인도 검사 출신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당히 지금 조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구금이라는 그런 어떤 비상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어야 하느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러나 그 수사나 재판 관련한 일체의 대응은 윤 대통령 몫이다라고 조금 확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인데 네.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좀 엉거주춤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어제 권영세 지도부가 비대위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통합과 쇄신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당내는 똘똘 뭉쳐라. 그러니까 혁신과 쇄신, 통합이라는 좀 이렇게 가치 모순적인 것을 동시에 목표로 지금 설정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지도부 전체가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에 있어서의 입장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한가 내지는 불가피한가, 이 양쪽의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는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네. 표명을 해야 네. 윤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명확한 입장 설정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자들 눈치도 봐야 네.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네. 취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 수괴를, 즉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란 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언뜻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조수사본부의 원칙대로 체포영장 집행하라라고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순수하게 협조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된다라는 입장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서 이런 국가 비상 상황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진상규명과 또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등을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거나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격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송받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런 구테타가 국격을 더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밝혀지는 여러 가지 진술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 심지어 선관위의 체포조가 가동이 됐고 뭐 야구 방망이, 송곳 이런 것까지 동원됐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 계엄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오히려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냐 따끔하게 지적한 것이고요. 참고로 이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일부 극우로 알려진 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참석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또 헌법의 가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좀 준엄하게 당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맞닥뜨리는 두 갈래 지금 이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하나는 탄핵 심판, 그리고 하나는 내란 혐의 관련 수사잖아요. 근데 지금 내란 혐의 수사 관련해서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게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혹시 구속영장 청구 등도 이 발부 여부도 봐야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출근길에 밝혔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6인 선고 가능한지 여부 혹시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어요. 6명으로 새해를 맞게 됐는데 그리고 업무 과중이나 이런 어려운 점 없으신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그 국회 선출 3명의 그런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그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면 이게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이 끼칠까요? 체포된 사실 자체만 가지고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본인의 형사 사건이 이제 본인에 대해서 직접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그에 관한 증거들이나 이제 또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이쪽 탄핵 심판 자료 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가 되는 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성배 변호사님 그게 그 자체만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해요. 그러면 헌재 심판에 헌재 판단에 어떤 게 그럼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체포 사실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수사의 내용과 결과는 헌재 결정에 사실상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탄핵 심판은 구두 변론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그 구두 변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서명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증인신문도 실시하고 서류와 증거를 제출받을 뿐만 아니라 검증, 감정도 시행하게 되는데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보다 그 관련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미 일부 관련자들이 구속돼 기소되었거나 기소를 예정하고 있어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받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이어서 구속영장이 집행되게 되면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빨리 진행돼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 심판 심리에 참고할 만한 각종 자료가 상당히 조기에 완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실제 탄핵 심판 절차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고 체포 사실 자체가 당장은 영향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빨리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탄핵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헌법재판관 6명 있잖아요. 근데 출근길에 사실 비교적 상대적으로 기자들한테 이 답을 잘해주는 재판관이 그나마 김형두 재판관이에요.
사실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뭔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비교적 상세하게. 그런데 오늘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전현 평론가님. 6명,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 있는데 6명만으로도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혹시 고심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는 혹시라도 6명으로 하다가는 6명 다 만장일치가 돼야지 파면 결정이 날 수 있는데 혹시라도 6명 만장일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뭐 그런 계산이 깔린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실제로 원하는 바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명의 재판관들이 신속히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즉 구인 체제의 완성을 통해서 헌재가 본래 가지고 있다는 정신도 살리고 정통성도 인정받고 더 정치적 논란도 오히려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속마음을 오히려 내비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많은 헌법학자들이 성명을 내거나 해서 네.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탄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이 이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질질 끄면서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분이 퇴임하는 시기까지도 기다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제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3분의 헌법재판관을 빨리 임명해서 이런 논란을 차단해달라 이런 희망사항을 밝힌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헌법재판관이 6명 체제가 될까 9명 체제가 될지는 지금 이 이후에 말을 하게 될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에도 지금 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담 아나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망 그리고 어떤 그 압박은 점점 고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지금 계엄 수뇌부를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새로운 진술인데요. 윤 대통령이 6월 중순경에 삼청동 안가에서 소맥 회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허. 여기 참석자는 김용현 전 장관과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인데요. 네. 이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당시 합참 차장이었습니다. 네. 그 여사령관이 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삼청동 현대미술관 지하주차장으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한 차를 타고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청동 안가로 가서 2시간가량 소맥 회동을 했는데 네. 이제 술을 마시면서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술자리에서 뭐 분위기를 띄우려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김 전 장관이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에서 소맥 회동이 재차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김 전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김치찌개 식사를 준비했다라고 해서 인근에 있는 관저로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저 행사 맞죠? 저때가 국군의 날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때 뭐 귀옛말 하는 것도 또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기도 했죠. 윤 대통령이 민노총 등을 좌파 세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네. 언론사와 관계된 이야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비상대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지만 다만 뭐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새로운 진술이라고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앞서 이제 6월 중순경에 소맥 회동하면서 거기서 당시 김용현 장관이 거기에 모인 장군들을 가리키면서 대통령님 이 사람들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입니다. 뭐 하고 치켜세우고 그리고 10월 1일 날 국군날도 또 소맥 회동하면서 뭐 비상대권이란 말도 나왔다는데 지금 이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이거나 어떤 중요한 어떤 진술인가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검찰 특별수사본부 물론 이제 언론이 취재했겠지만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결정적으로 내란죄를 입증해주는 증거로 보기엔 좀 어렵지만요. 적어도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이 예비나 음모에 대한 정도에 대한 이 증거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상계엄 자체가 사실 내란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사의 이 전반적인 취지인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비상조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비상조치라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그 즉시 그런 뭐 전시에 주도하는 사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6월, 10월, 그러니까 이미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6개월 이전부터 이런 부분을 준비해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이건 나라의 비상사태를 내가 보존하기 위해서 네.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검찰의 이 조사, 지금 당시에 참석했던 군 수뇌부 등을 수사하면 할수록 이 새로운 진술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욱 옥죄는 그런 상황이 될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가 하면 지금 시각이 4시 37분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박성배 변호사님,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 4시 반으로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정대로라면 열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초미의 관심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누굽니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면서 중대본 본부장인 1인 사역 최상목 대행입니다. 왜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많아요? 최상목 대행에게는 산적한 과제가 앞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총 책임을 담당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미 국회 통과에서 정부에 송부되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그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 1일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내일 중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한독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최상목 대행에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인 사역의 중책을 맡고 있는 데다 그 사역 중에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해대책본부장도 맡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지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쌍특검법, 그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물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여부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을 거니까 최상목 대행이요. 관련해서 여야 입장도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란특검법이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란인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계엄특검법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지금 공수처가 그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수사에 전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특검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라는 취지의 쪽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를 통해서 나는 내란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물론 김건희 특검법은 좀 예외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결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 특검법, 일반 특검법이죠. 지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나 공조본이나 수사가 나온 걸 보고 그게 미진하면, 보통 우리가 특검이라는 게 기본적인 최초의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특검법, 쌍특검법을 다 빨리 이 최상목 대행이 공포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혹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내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요. 지금 한 축은 검찰에서, 한 축은 공조수사본부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파이터에서도 짚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피의자라든가 참고인들을 제각각 불러서 조사하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영장 청구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수사권을 둘러싼 갈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공식적으로 법안을 통과해서 꾸려지기 전까지는 현재 체제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결국 이 계엄을 발휘하게 된 과정이라던가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위헌적인 요소, 불법적인 요소, 누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내란 특검이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이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씨는 지금 관저에 숨어서 제대로 수사에 응하지도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본인이 강조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요. 지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면 지금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긴 합니다만 혹시 오늘과 특히 내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게 되면 최상목 대행이요.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까지 본 뒤에 움직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국무회의 그리고 내일 열릴 가능성도 있는 임시 국무회의를 지켜볼 텐데요. 한덕수 총리와 좀 다른 점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이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의 이 문제를 계속 질질 끌었던 예전의 일이 반복된다면 다시 탄핵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참고로 이에 앞서서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권행대행이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당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일각에서는요. 한덕수 총리와는 다른 선택,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최상목 대행이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발언을 근거로 두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를 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회의라는 것도 사실은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했습니다. 네. 저 때 당시 이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 때도 그랬고 오늘 앞서 전혜연 평론가님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모 조간에도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셔야 됩니다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혹시 어떤 결정, 물론 지금 국무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정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결정이 나왔으면 속보 나왔겠죠. 아마 쌍특검법에 대한 어떤 얘기 나왔겠지만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떤 헌법재판관과 쌍특검법,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그 탄핵, 그러니까 계엄 선포 국면에서도 본인은 굉장히 그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 국무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이제 이런 증언도 있고 또 최상목 그 전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관해서는 이것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권한대행이 되기 전의 일이죠. 한 전 대행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건의를 한 것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고는 우리 경제에 너무 큰 여파를 미치게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장에서도 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게 옳다라는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었죠. 본인이 대행의 대행이 됐고 한 전 대행은 전 대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입장에 서게 되면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냐 내지는 본인이 대행의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할 것이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전번에 한덕수 총리가 실행하지 못했던 것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것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네. 앞으로 우리 국정을 전반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에 대해서는 네. 이전 내각에서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왔고 그 내각의 일원이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 또 독소 조항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네. 추후에 다만 이에 대해서 여야 간에 어떤 협조를 통해서 보다 좀 합리적인 네. 특검을 제안할 여지는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금 열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무회의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얘기 도중에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